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 꼴찌 이성빈입니다. 제가 사는 집에 스튜디오 구성을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로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이 아니고 사실은 유튜브 편집이지만 방송을 해도 되는데 누가 봐요? 안 보잖아요. 구독자 수가 아직 몇 명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편집하려고 영상을 켰고요. 오늘은 제가 겪은 수많은 썰 중에 하나를 풀려고 합니다. 너무 신나네요. 사실 이제 스튜디오 구성하면 뒤에도 예쁘게 꾸며놓고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먹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먹으면서 제가 썰을 좀 풀게요. 오늘 준비한 거는 피나치공이라는 데서 피자와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친구 맥주랑 같이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잘 먹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먹으면서 썰을 푸는 게 재밌잖아요. 제가 주문한 거는 첫 번째 피자. 갈릭 스테이크 피자입니다. 라지 사이즈고요. 치킨입니다. 주문한 치킨. 제가 원래 양념치킨을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은 양념치킨이 아닌 허니 갈릭 치킨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은 피나치공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대충 예상해보면 피자 나라 치킨 공주 같은데 피나치공이라는 데가 여기 안성에 있는데 이 세트로 먹을 때 싸게 먹을 수 있길래 제가 이쪽으로 좀 주문을 했고요. 한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어링 주스로는 주스가 아니죠. 맥주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예쁘게 한번 먹어볼까요? 스텔라 아르투아. 요즘에는 이제 워낙 대중적인 맥주가 되었지만 과거 제가 27살 때 벌써 15년 전이다. 그때 제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는데 그때는 한국에 스텔라 아르투아가 별로 대중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제가 호주에 가서 이 맥주를 먹어보고 반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주 사는 동안에 이걸 많이 먹었습니다. 실제로는 호주 맥주는 아니고 벨기에 맥주죠. 그래도 워낙 체계적인 맥주였으니까 호주에서 맛을 볼 수 있었고 이걸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먹어볼까? 치킨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전 처음에 뭘 먹냐면 뻑뻑살을 먹어요. 뻑뻑살을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뻑뻑살은 그나마 뜨거울 때 먹어야 덜 뻑뻑하다. 그래서 얘네를 먼저 공략합니다. 뜨겁네요. 오, 얘네들 잘하네. 진짜 뜨겁습니다. 뻑뻑살은 뜨거울 때 먹어야 부드러워요. 맛있네. 잘 식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웃기다. 먹방하고 있는 제 모습이. 특별히 먹방을 위해서 먹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평가가 저는 삶의 궤적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우아했던 시절을 보면 서울대 다닐 때겠죠? 그때는 사람들이 제가 뭘 할지도 많이 궁금했을 거고 저는 별로 정형화된 길로 가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 그때는 우아했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먹방하면서 썰 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 삶이에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맞는 삶이고 재밌어요. 사람은 자기가 재밌는 대로 살아야죠. 앞으로 많은 썰을 풀 건데 처음 말했지 저는 서울대 꼴찌입니다. 서울대 꼴찌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제 유튜브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맛있다. 일단 치킨 먼저 공략하고 치킨이 질릴 때쯤 피자를 먹을게요. 뻑뻑살 먼저. 저는 뻑뻑살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고프니까 좀 먹고 나서 썰을 풀게요. 저 무슨 썰 풀 것 같으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채널 돌리지 말라고. 이온요, 이온 썰을 풀 겁니다. 맥주 언제 먹을 거냐고요? 치킨의 본연의 맛을 충분히 다 느끼고 나서. 먹다 이것까지만 먹으면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뻑뻑살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이제 맥주 먹어야겠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안성에 와서 처음이에요. 맥주랑 이렇게 먹은 거. 진짜 빈털터리로 넘어왔거든요, 안성에. 근데 재밌어요. 저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배는 점점 덜 고파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썰을 슬슬 풀게요. 먼지 같은 게 나는데 그게 개의치 않아요. 먹어도 안 죽잖아. 튀김 못해서 먼저 어떻게 완벽하게 걸러냅니까? 자, 이제 피자도 한 조각 먹습니다. 갈릭 스테이크 피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 피자도 잘하고 치킨도 잘하네. 피나치고. 너무 좋다.
본격적으로 썰을 풀겠습니다. 제가 이혼에 관련해서 썰을 푼다고 했죠? 근데 뭐 이혼했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막 전처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혼이라는 게 제 인생의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가지고 제가 그런 과정으로 어쨌든 안성까지 왔잖아요. 제 인생에서 이혼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제 인생 복잡했어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제가 아끼는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이제 과거에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제가 결혼하는 시점이 제가 한참 하던 시절에 결혼을 했거든요. 스타트업 대표로서. 근데 뭐 잘 나가던 스타트업은 아니고 뭔가 좀 하려고 할 때쯤 결혼을 했어요. 그때도 뭐 스타트업 자체는 좀 기울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과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내려놓는 건 다른 거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는 아예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가게 됐어요. 뭐 저에게는 이제 뭐 한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1년 반 정도 만났던 한 3년 만났네요. 뭐 결혼하기엔 충분한 사이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하고 저는 제 성격이 사실 살면서 여자 때문에 문제됐던 적이 많은 성격이에요.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 성격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사랑을 할 때는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에요. 원래 인생에 물불은 잘 안 가리는데 사랑을 할 때도 더더욱 도드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을 하면요 주변의 시선을 좀 많이 받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속해 있는 집단도 있을 거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시선을 받게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경험하고 혼자 도전하면서 뭔가 이루어지고 뭐 안 되고 그러는 것들과 사랑을 하면서 사랑 때문에 뭔가 포기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도드라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많은 놈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냉정하게 제가 성격은 괜찮거든요. 리더십도 좋고 그런 것들을 잘 일구어 가다가 뭔가 제가 여자한테 빠졌을 때 와장창 무너지는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도 좀 그런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어쨌든 제가 스타트업 대표로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거를 던져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좀 안타깝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축하한다고 하고 박수 쳐주고 티는 안 냈지만 내심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성향도 제가 이거든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뜬금없이 제가 카페를 하게 되고요. 한 8년 정도 하고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문을 닫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을 하다가 안성에 와 있게 된 건데 결국 결혼을 하면서 제 진로는 스타트업 대표에서 카페 사장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됐던 거죠. 또 어떻게 카페 사장을 하게 됐느냐? 그것도 뜬금없는 거였어요. 저는 뜬금없는 행동을 많이 해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참 남이 볼 때는 야, 어떻게 그렇게 도전도 잘하고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는데 저는 뒤를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카페를 차리게 된 계기 저는 어쨌든 스타트업을 거의 망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빚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나라의 지원 자금들은 많이 따냈었어요. 유망했다는 거죠. 유망했다는 거. 지원금도 받고 대출도 잘 나오고 유망한 대표였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제가 수중에 돈이 없는데도 대출이 수억씩 나온다는 거는 유망한 대표라는 뜻이었죠. 근데 어쨌든 저는 거의 망할 때쯤 재기를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다른 세계로 갔기 때문에 재기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때 제 전처가 이제 전공이 패션 디자인이어가지고 강아지 옷을 만드는 공방을 갖고 싶다고 한 게 발단이 돼가지고 너가 국가의 자금을 딸 수 있게 내가 서포트를 해줄게. 나는 많이 따봤으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준 거죠.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부터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국가 자금을 따낼 수 있었을 거예요. 공방을 낼 수 있게 됐고요. 공방에 공간이 남아서 거기에 카페를 차린 게 발단이 된 거예요. 전처는 공방으로 운영했으니까 저는 카페를 하게 됐고요. 갑자기 카페 사장의 길로 갔었고 그 카페가 이렇게 가다가 엄청 잘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카페 사장으로서 8년 가까운 삶을 살았고 인생은 8년 정도는 그렇게 카페에 녹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 성향은 도전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적인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인데 이 8년의 시간 동안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성격을 뒤로하고 굉장히 외톨이가 된 시간이에요. 항상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파는 모습이 저의 모든 모습이었어요. 물론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많았고 원래는 사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즐기고 있었죠, 카페에서는.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예전에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조직을 구성하고 모임을 만들고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선물을 나눠주고 뿌리고 다니고 이런 제 성격이 카페 안에서의 사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삶에 만족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삶에 적응하고 살았던 이유는 제게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 처와 딸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 성향이 이만큼의 삶을 담는다고 해도 가족을 보내는 시간이 요만큼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 배분은요, 제 삶의 배분을 따지면 이만큼의 삶을 같이 하는 가족이 저에게는 이만큼이 되고요, 이만큼의 행동을 하는 제 모습이 이 가족과의 삶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삶과 행복을 주는 가족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좋든 싫든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영위하던 삶이 깨지게 됐죠. 그래서 제 삶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망하고 잘 나가고 서울대 꼴찌라는 타이틀을 달고 언론에서도 주목해주고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뭔가 좀 이제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타닥타닥 적토마처럼 달려가던 사람이 8년 동안 갑자기 아무 곳에도 없는 것처럼 사라졌다가 갑자기 등장했을 때 당연히 언론의 주목도 못 받고 저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서울대 꼴찌도 아닌 거예요. 저는 서울대 꼴찌라는 책도 냈고 SBS 스타킹, 화성인 바이러스 그 외에 등등의 여러 가지 방송에서 서울대 꼴찌남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그 돌아온 상황에서는 유튜브에서도 저를 서울대 꼴찌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유튜버 알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있잖아요. 누구냐? 피해게임 거기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분도 서울대 꼴찌를 찾는 컨텐츠를 했는데 저를 안 찾아왔었고요. 제가 서울대 꼴찌인데 그런 삶이었어요. 8년이 지나고 돌아오니까 저는 나이가 40대인 거예요. 그 유망하고 에너지 넘치고 돌아다니던 서울대 꼴찌 이성빈은 없었던 거죠. 피자 하나만 먹을게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자이든 타이든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상태에서 돌아왔죠. 이혼을 할 때는 그나마 나았었어요. 뭐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나았었고 이혼하고 나서 급격하게 카페가 망했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겠지만 일단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두 딸을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혼자서 그렇게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딸을 맡겨놓고 서울에 제가 일하면 됐을 건데 제 딸들은 저희 부모님을 평생 동안 거의 보지 못했어요. 어린 딸들. 얼마나 적응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한 3달 정도 딸을 돌볼 명목으로 같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카페는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실은 카페를 거의 제가 가장 많이 운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수족 같은 직원이 1명 내지 2명 정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한테 맡겨 놓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결국 어떤 자영업이든 사장이 사라지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카페를 3달 동안 비웁니다. 그리고 제가 떠날 때 혼자 하루 종일 카페를 보면서 찍은 매출이 그래도 한 하루에 100만원은 찍었어요. 100만원 찍고 내려왔어요. 3달 뒤에 제가 카페에 들렀을 때 카페 하루 매출이 3만원이었습니다. 망해버린 거죠. 카페는 엉망이었고 아무튼 누구 탓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그랬다. 카페는 필연적으로 망해버렸다. 그리고 저는 빚더미에 앉아버렸다. 원래도 빚이 있었는데 더 빚더미에 앉아버렸어요. 그 상태에 제가 어떻게 재기를 해요? 재기를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하죠. 이제 개판 났잖아요. 나이 40살 넘었어. 세상에 이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어. 내가 무슨 국가에서 돈을 따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내 수중에는 빚밖에 없어.
딸 둘이 있는데 딸 둘도 돌봐야 돼. 집이 없어. 카페 잘 될 때는 차도 몰았지만 차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판 났죠.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저를 주목하고 살았어요. 쟤는 뭘 해도 알 거다. 쟤 서울대 나왔잖아. 그리고 제 성격상 뭘 해도 한다. 이제 저한테도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나왔어요. 카페 망할 때쯤 정말 답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카페를 정리했는데, 카페 정리할 때 돈 없잖아요. 임대료도 얼마나 밀렸었는데요. 카페 매출이 크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내요. 그래서 카페는 그렇게 망했고, 망할 때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할 때쯤 지인 한 명이 자기 있는데 오래요. 방 줄 테니까 같이 거기서 뭔가 미래를 꿈꾸재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정선으로 갔어요. 그 지인은 서울에서 많은 사업을 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사회복지 쪽으로 사업을 많이 했고, 강원도 정선에 직접 운영하는 펜션이 있었는데 그 펜션에 제 방을 하나 내주시고 돈 한 푼 없이 갔거든요. 저 수중에 100원도 없었어요. 그분이 어머님께 부탁해서 그분 어머님이 제 밥도 늘 차려주시고, 저는 그냥 거기서 힐링하면서 지냈죠. 마지막 이제 카페 혼자 지키면서 건강도 진짜 많이 나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강원도 정선으로 간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일인 거예요. 건강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맑은 공기 어마어마해요. 강원도 정선에서 제일 공기가 맑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이제 그분 펜션에서 지내면서 많이 회복을 했죠. 근데 회복을 했든 뭘 할 수 있어요. 그분 한 번씩 읍내 나가는 것도 그분이 차를 태워줘야 나갈 수 있고, 근데 그분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늘 제가 혼자 있을 때 적적할까봐 들여다 봐주시고, 가면 밥도 사주시고 나가면, 그리고 거기 읍내 나가면 정선 국민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늘 같이 수영도 시켜주시고 헬스도 시켜주시고 탁구도 치고, 아이고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밑에서 어쨌든 한 달 같이 있으면서 정도 많이 쌓았고 뭔가 이제 힐링도 됐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분 이제 같이 유튜브도 하고 그러다고 했는데, 원래 제가 유튜브를 해봤던 것도 아니었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유튜브라는 게 혼자 하려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해보려고 하면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유튜브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려면 나중에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내 생업을 뿌리치고 유튜버로 전업으로 나서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도 그분하고 있는 동안에 유튜브는 생각 결국은 못 했었고요. 그분하고 같이 정선에서 이제 뭔가 사업을 따내서 같이 지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 차였어요. 왜냐하면 국가 자금은 나도 따봤고 그분도 많이 따내오신 분이에요.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청년 관련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해보자, 그렇게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가 아니죠. 칠순이 되셔서 자식된 도리어 챙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돈 한 푼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 지인분이 그냥 넘어가게 안 놔두시더라고요. 자식된 도리로서 반드시 챙겨드려야 된다. 네가 돈이 없으면 형님 계시잖아. 형님한테 부탁해서, 형님 어차피 호주에 계셔가지고 아버님 칠수는 어차피 못 챙겨드리니까 네가 형님께 요청해서 돈을 받아서 네가 챙겨드리면 되지 않냐,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형님한테 돈을 받아서 제가 부산으로 돌아가서 아버님 칠순을 챙기게 돼요. 근데 운명처럼 그때부터 저도 제 딸들이 거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같이 지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잠깐 챙겨드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운명같이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뭔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기면서 제가 좀 아이들을 더 돌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원래는 최대 일주일만 있다 돌아갈게요 였는데 부산에 있는 시간이 한 달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저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공무원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 한 푼 없잖아요. 공무원 준비 저 스스로 못해요. 어머니가 그것도 지원을 해줘야 할 수 있어요. 결국 어머니가 지원해줄 거는 공무원 시험이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저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카페 그만뒀을 때는 선택지가 강원도 정선 가는 게 유일했고요. 잠깐 부산에 왔을 때는 또 선택지가 공부하러 가는 거였어요. 정선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뭔가 어머니가 얘기를 꺼냈을 때는 다른 선택을 하면 어머니와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어머니가 지원을 해주신다는데 어때요? 공부를 하겠다가 된 거죠. 그래서 기왕 공부하는 거 제일 높은 공무원 시험 치겠습니다. 5급.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관악구 신림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5급 공무원 거기서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림동 생활을 또 2달 정도 했고요. 참 신기한 게 신림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저한테 거의 올라오자마자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강신현이라는 형님이신데 저의 대학교 선배이시고요. 잘 지내냐? 그분은 이제 뜨문뜨문 저한테 안부를 물으시거든요. 저랑 굉장히 오래된 사이예요. 그 신림동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냐 내가 책값이라도 줘야 된다면서 책값하라고 또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감동이었죠. 그분 카페 어려울 때 정말 여기저기 돈 요청할 때 없을 때 그분이 또 크게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좋은 분인데 책값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제 삶이 엉망이었거든요. 카페 망할 때쯤 사실은 완전 제 삶이 엉망으로 망가졌어요. 건강 많이 망가졌고 밤낮도 바뀌고 그냥 뭐 산 송장처럼 살았어요. 살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강원도 정선 가서 뭔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제 폐에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회복이 되는데 여전히 밤과 낮은 많이 뒤바뀌어 있었고 불면증은 굉장히 심한 뭐 그런 상태여서 공부를 하긴 좀 어려웠어요.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겨우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제 모교니까 공부하기 좀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형님은 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책값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부흥에서 공부 열심히는 못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림동에 들어온 시간이 처음에는 공부하려고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공부 안 되는데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어떻게 들어가요? 또 어떻게 강원 정선에 가요?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헌법은 제가 끝까지 공부해서 끝냈었고 시험 칠 준비는 다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책값을 보내줘도 그 형님이 한 2달 지나서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잘하고 있냐? 근데 그때쯤 저도 고민이 많았던 시점이었거든요. 형님 제가 형님 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계셨던 경기도 안성으로 왔었고요. 그 형님을 만나서 형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등등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호기심이 갔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정선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공부라는 것도 제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선택한 거고 공부를 할 상태도 아니었고요. 공부는 제 삶에 사실 없는 거였어요. 서울대 갔으니까 공부 잘했을 것 같잖아요. 저 서울대 솔직히 말하면 운빨로 갔어요. 운이라고 하기엔 공부를 잘한 거 맞는데 저는 학창시절 내내 내신이 중간이었어요. 서울대 가는 애들 최상위권이잖아요. 저 내신은 42%밖에 안 됐어요. 제가 재수 때 한 방으로 서울대 갔는데 이 내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수능을 과 전체 1등 했어요. 저는 수능을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을 넘은 상태에서 서울대 공대를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최상위권을 찍고 서울대를 입학해 주셨던 게 제 삶인데 운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공부에 맞는 성격은 아니에요. 공부에 맞는 성격이었으면 학창시절 때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벼락치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공부라는 건 제 자유로운 성향에도 안 맞고 공무원 공부라는 거는 한 번 시험을 떨어지면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 나이 42살에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게 부담돼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땡기던 길은 아니었고 결국 저는 저에 맞는 길을 찾아 나서야 됐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형님께서 또 전화를 주시는 바람에 형님을 만났고 형님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형님도 저를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담은 안 주시면서도 값 보내주겠다고 또 전화하신 건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형님을 만나러 가면서 이야기가 진전이 됐던 거죠. 그렇게 저는 형님하고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어머니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저는 항상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했어요. 살면서 부모님 반대하셔도 그러니까 의견이 똑같으면 너무 좋은 거고 반대를 해도 결국은 제가 가야 될 길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굽히진 않아요. 그럼 어머니는 어쨌든 좀 카드가 있잖아요. 제 딸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아니지 그럼 갈 거면 네 딸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돼버리는데 근데 저는 성격이 꺾이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 성격은. 그래서 안성에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는 그러셨지만 아버지는 사실 뒤에서 몰래 응원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생각해도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따로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안성에 오게 됐죠. 그 딸들은 어머니가 계속 키우게 되셨고요. 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데리고 오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안성에 계셨던 저희 같이 일하자고 했던 그 형님은 매일 디지털 치과라는 치과의 원장님이세요. 그분도 이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제가 딸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집도 사실은 누가 직원 집을 구해줘요. 제가 월급 받으면 제 돈으로 내고 사는 거죠. 근데 제 집을 직접 구해주시는데
있는데 딸들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니까 저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집 구하고 집을 알려주시는데 32평 아파트로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이 하나 남아서 제가 스튜디오를 구성한 겁니다. 딸들은 부산에 있고 결국 32평 아파트에 저 혼자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안성에 있고요. 제가 이혼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좀 이야기가 샜죠. 근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혼을 하면서 저는 지금 이 삶까지 결국에는 흘러 들어오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힘든 일을 겪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유튜브가 중심이에요. 유튜브를 2개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서울대 꼴찌 유튜브, 다른 유튜브는, 이 유튜브는 사실 형님이 저를 영입할 때는 생각 안 했던 유튜브예요. 왜냐하면 형님은 제가 이제 좀 홍보 관련된 유튜브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이제 임플란트 회사도 생각을 하시고, 제가 재료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지만 결국 제 뜻에 따라가지고 형님과 관련된 유튜브도 하나 하는데 저랑 1대1이에요. 저랑 형님이 같이 운영하는, 같이 출연하는 유튜브, 그 2개를 제가 지금 운영하게 됐고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주시거든요. 아니, 저한테 돈을 주시는 분이고 적게 주시지도 않는 분이신데도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너무 배려해 주시고,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분을 봐도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충성을 다합니다, 다들. 참 배려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오지 않았다. 확실한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아실현이라는 걸 뒤로 하고 가족과의 행복을 꿈꾸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제가 그 정도의 삶을 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는. 결국 인생은 신이 있다면 나에게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던져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딸들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도 그런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하면서부터 딱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혼하고 나면 뭐 부모 교섭권 같은 게 또 주어지거든요. 양육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육을 안 하는 부모는 교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2주에 한 번으로 잡아요. 저희 2주에 한 번으로 잡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해서 보고 싶을 땐 언제나 아무 때나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의 엄마는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고 있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여전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만족해요. 저도 이제 제 행복을 한 삶과 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 딸들에게 결핍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도 너무 사랑을 많이 주고 있지만 엄마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다. 물론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 것과 엄마 아빠가 따로 사는 거는 아이들에게 너무 큰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은 어쨌든 그럴 수 없게 흘러가 버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혼했으니까 전처를 증오하느냐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처를 솔직한 얘기로 좋아해요. 근데 결합 생각은 별로 없어요. 좋아하는 것과 그건 별개인 게, 저는 지금 제 삶을 찾아왔고 잃었던 삶을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합 생각은 이제 뒤로 하게 된 거고요. 여전히 전처에 대해서는 저는 애정은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 엄마기 때문에. 뭐 이혼 과정에서 뭐 이혼 사유라는 게 막 있지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처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살 자신이 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얼마나 망가졌는데요. 근데 이제 다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살아서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혼을 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혼은 제게 필수적이었고, 그렇다면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저는 1000% 확실하게 얘기해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상상도 못할걸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안 돼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거는 그러니까 아래로 바라보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에 100배는 넘게 사랑해요. 그 사랑은 물론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이 부모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사랑에서 부모님을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요만큼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의 크기는 완전 다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봐야 알고, 자식을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랑의 깊이는 아셔야 되고, 자식을
가지게 되면요, 인생에서 정말 큰 이유가 생겨요. 살아야 돼. 제가 인생 진짜 어려워지고 빚에 쪼들리고 정말 손가락만 빨면 살 때 저를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죽을까봐 걱정했어요. 자살할까봐. 왜 죽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제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 순 없어요. 제가 죽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게 정말 컸어요. 생각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어섰잖아요. 사람은요, 죽지 않고 살아있고 끝까지 버티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걸 느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바탕,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이다. 제가 8년이나 세상을 어떻게 카페 사장으로 떠나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인생이 폭삭 망했으면 제 주변에 저의 뭔가 인생에 좀, 그러니까 저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었던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이제 빈털털인데 뭘 바라고 제 옆에 붙어 있겠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이 많았고, 제가 힘들어지니까 도와주는 사람 많았죠. 그리고 제가 진짜 망해가지고 갈 데 없어지니까 강원도 정선에 있는 분이 오라고 했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경기도 안성에 있는 치과 원장 형님이 저를 몇 번이나 오퍼를 해서 결국에는 제가 만나러 와서 같이 일하게 됐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잘 살아온 겁니다. 착하게, 진심으로, 항상 사람에게 진심을 대하고 항상 따뜻하게, 나쁜 짓 절대 안 하고 이렇게 산 게 결국에는 인생에 그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살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재기할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기를 잘했습니다. 딸들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잘했고, 딸들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키울 거예요. 제가 카페 사장하고 있을 때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딸들에게 호사롭게 해줄 자신은 없었어요. 카페로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딸들을 떠나왔기 때문에 모든 걸 해줄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저에게도 행복한 길이고요. 그래서 제 이혼 과정은 그랬습니다. 아무튼 후련합니다. 후련하고 이렇게 뭐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별로 먹지도 못했네요. 말하기 시작하면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아무튼 정말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형님 밑에서. 그 형님과 지금 운영하는 채널 이름 말씀드리면 메디치 가문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르네상스 시절에 주름 잡았던 가문이 메디키 가문이라고 있어요. 한국에는 메디치라고 하는데 그 가문을 떠올려 보겠다. 강원장이라고 불리는 강신현 형님과 이과장이라고 불리는 이성빈이 같이 형제처럼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그 채널에서 웹드라마를 만들 거예요. 웹드라마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진 제 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혼썰 괜찮았나요? 저는 이혼을 해서 나름 제 인생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에게 당연히 미안하고 제 딸들에게 더 많이 미안하고요. 저는 머지않아 제 딸은 제가 반드시 데리고 와서 키울 거예요. 딸들은 부모 손에 키워야 돼요. 딸들이 없는 게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딸들과 같이 살 겁니다. 기회가 되면 꼭. 그리고 제 전처에게는 여전히 애정이 있다. 합칠 생각은 별로 없지만 애정은 여전히 있다. 제 전처를 저주하지도 않고 제 전처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처도 행복하고 나도 내 인생을 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강원도 정선에 계신 그 형님도 반드시 돕고 뭔가 같이 이룰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살아왔고, 실제로 제가 이만큼이라도 힘이 있을 때는 항상 많이 돕고 살았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망했을 때, 제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사람을 만나기도 두려울 때, 혼자 잠식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제가 카페에서 커튼 만들어서 쳐놓고 카페에서 자고 그렇게 지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도 무섭고 내가 이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를. 근데 그 와중에도 저를 끄집어내주는 사람은 있었다. 그거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썰 푸는 시간 너무 즐겁네요. 별로 못 먹어서 먹방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제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다른 유튜브 2개를 동시에 운영할 건데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울대 꼴찌는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서울대 꼴찌가 사는 법. 서울대 꼴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서울대생처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나 이쪽으로 빠지지도 못했다.
그냥 사회에 내던져진 서울대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인생을 자기가 계획해서 진취적으로 살아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저고, 제가 그 인생을 정말로 서울대 졸업생 중에 저처럼 사는 사람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떻게 진취적으로 사고 어떻게 머리를 써가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인생을 펼쳐나가는지 그걸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채널의 개설 목적이에요. 응원도 받고 지켜봐주세요. 제 첫 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썰은요, 먹방과 함께 했기 때문에 크게 편집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썰을 풀었던 게 제가 나중에 봐서 좀 지루하다 싶으면 그 부분만 조금씩 편집을 이렇게 좀 짧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나름 좀 재밌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해주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빈이는 서울대 꼴찌라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라네. 인생의 꼴찌는 아직 멀었지. 모두 다 할 수 있어, 믿어보겠지.